화려한 조명과 꽃향기가 솔솔 풍기는 결혼식장. 그날은 67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어요. 식모의 딸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도시락 체인 대표가 되어 외동딸의 결혼식을 최고급 호텔에서 올리는 날이었으니까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따님이 어쩜 이렇게 예뻐요. 신랑 되실 분은 대기업 임원이시라면서요?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객들의 진심 어린 축하 인사에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제 딸아이는 새하얀 웨딩드레스 자락을 살랑이며 꽃길을 걸었습니다.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고 제 눈에는 그렁그렁 감격의 눈물이 고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나, 저기 저 사람은 누구지? 한 하객의 날카로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결혼식장 한쪽 구석. 커다란 기둥 뒤에 서 있는 여자. 빛바랜면 셔츠에 잔뜩 구겨진 폴리에스터 치마. 게다가 운동화는 때가 누렇게 변해 있었죠? 머리는 희끗희끗한 새치가 그대로 보이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틀어올린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명품 원피스에 샤넬백을 든 하객들 사이에서 마치 파출부 아주머니가 길을 잘못 찾아 들어온 것처럼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그 여자를 힐끗거리며 소곤소곤 귓속말을 나누는 동안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껏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잘 나가는 도시락 체인 대표인 제 위상에 걸맞게 열린 이런 호화로운 결혼식장에서 명품 가방과 반짝이는 주얼리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여자는 그저 때 묻은 행색에 뭐랄까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순간 우리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 50년 전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수경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50년 전 그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화려한 한옥 대청마루에서 예쁜 인형을 가지고 놀던 바로 그 아이. 우리 엄마가 일했던 그 부잣집 딸이었잖아요. 우리 엄마가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던 그 커다란 기와집의 귀한 아가씨였죠. 국민학교 시절 엄마가 식모살이 하던 그 대저택에서 늘 반짝반짝 빛나던 수경이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 곱던 얼굴엔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어요. 수경이는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쪽지 하나를 제 손에 꾹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부들부들 떨리던지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황급히 뒤돌아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님 사진 찍으셔야죠. 사회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쪽지를 일단 핸드백에 급히 쑤셔 넣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식 내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진정되질 않았어요. 멋지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허리 숙여 인사할 때도 딸아이가 예쁜 꽃다발을 제게 안기며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하고 속삭일 때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쪽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번쩍이는 리무진을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요. 저는 텅 빈 결혼식장에 홀로 남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한 글씨. 그 남자, 내 딸을 속였던 놈입니다. 막지 않으면 또 누군가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호텔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웨딩홀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띠링!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공항이에요. 잘 다녀올게요.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딸아이의 메시지였어요. 공항, 출국, 신혼여행.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내 전부인 내 딸이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50년 전 그렇게 잘 살던 부잣집 딸이었던 수경이가 왜 이런 쪽지를 나에게 혹시 오해는 아닐까? 아니면 혹시 나를 질투해서 일부러 모함하는 걸까? 1시간쯤 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 쪽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게 정말이라면 다그락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쪽지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전화 연결음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힘없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목이 바싹바싹 말라왔어요. 수경이. 맞지 나야. 정숙이.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정적. 그리고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알아볼 줄 알았어? 그 목소리에는 50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경이의 작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래. 만나자. 내일 오후 2시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구로동으로 와줄 수 있겠니?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불러주는 수경이. 주소를 메모하고 나서 저는 그래. 내일 보자. 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앞에 꼼짝없이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짙고 검은 밤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똑딱똑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저 시계는 제가 처음 김밥집을 열 때 산 것이니 벌써 30년도 더 넘었네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나요? 식모의 딸에서 세계적인 CEO가 되기까지 부잣집 다락방 한 구석에서 숨죽여 살던 그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1966년 국민학교 1학년 우리 엄마는 수경이네 집 식모였습니다. 저는 그 번쩍번쩍한 부잣집 대문을 들어설 때마다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죠. 반질반질 윤이 나는 대리석 마루, 먼지 하나 없이 맑은 유리창문, 그리고 그 시절엔 정말 귀했던 텔레비전까지. 수경이는 매일같이 예쁜 새 옷을 입고 하얀 우유를 마시고 맛있는 과자를 먹었습니다. 정수가 이거 먹을래? 엄마가 외국에서 사오신 초콜릿인데 때로는 제법 친절하기도 했어요. 몰래 초콜릿을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 인형을 빌려주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너희 엄마는 우리 집 식모잖아.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 식모딸이야. 우리랑은 급이 다르다고. 급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아이들의 소곤거림, 그 싸늘한 시선들이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13살 때 결국 주인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식모 딸년이 이제 다 컸으니 아가씨들 보기에 좋지 않다. 당장 나가. 짐이라고는 고작 손때에 묻은 낡은 양은 도시락 하나와 다해진 고무신 한 켤레뿐이었어요. 엄마와 저는 정처없이 마포달 동네의 어두컴컴한 반지 하방으로 향했습니다. 부르르르 전화기가 또다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저희 내일 오후에 푸켓 도착해요. 신혼여행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딸아이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 하지만 제게는 그 목소리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텅 빈 집안이 더욱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김치통 하나, 오래된 양념장 몇 개가 전부였죠. 첫 김밥집을 열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부잣집에서 쫓겨난 후 삶은 더욱 고달파졌어요. 어머니는 식모 대신 이 집 저 집 다니며 허드레시를 하는 파출부가 되셨고 저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야 했습니다. 25의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참 성실하고 꿈 많은 남자였죠. 우리 언젠가는 꼭 우리 가게 하나 냅시다. 내가 당신 다시는 고생 안 하게 해줄게요. 결혼하고 5년 만에 첫 아이 선아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밤낮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열었어요.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갑작스러운 병마가 남편을 덮쳤습니다. 첫 기침 소리가 들린 지 석 달 만에 남편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제게 남은 건 5살짜리 어린 딸아이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30 초반에 시작한 김밥 장사. 새벽 3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김을 굽고 계란을 부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터져도 쉴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주말이나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게 오직 딸 하나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딸만큼은 절대로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그 김밥집이 프랜차이즈가 되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심지어 해외로까지 진출하게 된 건 모두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에게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인생을 안겨주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소중한 딸이 위험에 처했다고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벽에 걸린 딸아이의 어릴 적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입학식 날, 빨간 리본을 예쁘게 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졸업식 날, 담임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 대학교 졸업식 날, 학사모를 하늘 높이 던지며 기뻐하던 그 순간, 그 아이의 행복을 제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야간등만 희미하게 켜진 거실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물건 하나. 37년 전 처음 김밥집을 시작할 때부터 써온 저의 첫 김밥 칼이었습니다. 손잡이는 닳고 닳았지만 칼날은 여전히 날카롭게 번뜩였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딸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먼저 정말 그 쪽지의 내용이 진짜인지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그 메모 속의 내용이 그저 허튼 소리이기를, 제발 오해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시계가 어느덧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창 김밥을 말고 있을 그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저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세상이었어요. 도대체 수경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경이의 낮고 해진 옷, 바싹 마른 손, 창백했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부잣집 딸이 어쩌다 저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내 딸의 결혼식에 나타난 걸까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67,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어리고 약했던 식모의 딸이 아닌 세상을 당당하게 헤쳐온 여자의 눈빛이었어요. 내일 수경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새벽녘 창가에 앉아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경이와의 약속을 앞두고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50년 만에 만나는 옛 친구라니. 그것도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딸의 결혼식 날. 왜 하필 과거의 그림자가 이렇게 불쑥 찾아온 것일까요? 그날 아침, 수경이를 만나러 가기 전 저는 아주 오래된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종이 상자. 그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물건들이었어요. 손때 묻은 예쁜 구슬몇, 빛바랜 국민학교 성적표, 그리고 다해진 고무신 한 짝. 그 고무신을 신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66년.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정수가 오늘은 고무신 밖에 잘 벗어놓고 들어와야 한다. 오늘 아가씨네 아버님 생신잔치라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게야.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고무신을 대문 밖에 가지런히 벗어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는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 과일 써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예, 이거 좀 안방에 갖다 드려라. 수경의 어머니,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건넨 과일 접시를 받아들고 저는 조심조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화려한 옷을 입은 어른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수경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쁜 모직 원피스에 하얀 레이스가 달린 양말을 신고 머리에는 빨간 리본을 달고 있었죠. 저 과일 가져왔어요. 접시를 내려놓자 손님 어른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네 아이지 옷차림이 그게 뭐고? 누군가의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급히 부엌으로 도망치듯 달려나왔습니다. 정수가 왜 부엌에서 빈둥거리고 있어? 어서 설거지나 좀 도와라. 엄마의 다급한 소리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안방에서 수경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줌마 정숙이, 저랑 잠깐만 놀다 가면 안 돼요. 새로운 인형 보여주고 싶은데. 엄마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인 아주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엄마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그럼 아주 잠깐만 놀다 오너라. 주인 아가씨 귀찮게 해드리면 절대 안 된다.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수경이가 정말 예쁜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정수가, 이것 봐, 미국에서 온 바비 인형인데? 이게 글쎄 우리 집 한 달 식비보다 더 비싸대. 인형의 금발 머리카락을 작은 빗으로 빗겨주던 수경이가 인형을 제게 쓱 내밀었습니다. 너도 한번 만져볼래? 근데 절대 망가뜨리면 안 돼?
이거 엄청 비싼 거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예쁜 인형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하늘하늘한 원피스, 앙증맞은 하이힐까지 신은 발. 와, 진짜 예쁘다. 바로 그때였어요. 수경이의 사촌 언니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경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식모딸한테 그 비싼 인형을 만지게 더러워지잖아? 저는 깜짝 놀라 급히 인형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에 묻은 때라도 인형에 옮을까봐 덜컥 겁이 났어요. 수경이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인형을 확 낚아채더니 자기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정수기는 식모딸 아니야. 네, 내 친구? 야, 아. 마지막 단어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경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같은 세계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수경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인형의 예쁜 드레스 한 벌을 슬쩍 빼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따가 엄마 없을 때 우리 부엌에서 만나서 인형 옷 같이 만들자. 아무도 모르게. 알았지. 수경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드레스를 건네며 살짝 미소 짓는 수경이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우정과 함께 그 우정이 비밀이어야만 한다는 어떤 슬픈 깨달음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다락방 구석에 숨어 한참을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야 해?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가난은 죄가 아니란다. 하지만 엄마는 네가 나중에 커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답답한 삶에서 꼭 벗어나길 바란다. 국민학교에 입학한 후 수경이와 저는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우리의 세계는 여전히 달랐어요. 수경이는 항상 반짝이는 새 학용품, 예쁜 새 책가방, 번쩍이는 도시락통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는 연필 한 자루도 반으로 뚝 잘라서 아껴 쓰고 학용품은 언제나 형이나 언니들이 쓰던 헛 물건들이었죠. 공책은 형편없이 얇았고 지우개는 잘라서 반쪽만 가지고 다녔어요. 크레파스 같은 건 남의 것을 빌려서 쓸 때가 더 많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수경이는 예쁜 꽃무늬가 그려진 고급 우산을 펼쳐들었고 저는 머리 위에 책가방을 겨우 얹은 채 빗속을 뛰어야 했어요. 물이 철철 넘치는 길가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왕창 넘어졌고 책과 공책이 모두 흙탕물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며 교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저를 보며 키득키득 웃어댔습니다. 야, 김정숙 셔틀콕 꼴 좀 봐. 흙탕물에 세수라도 했냐. 수경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온통 자기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자 마치 무언가를 증명이라도 하듯 가장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에 순간 미안함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곧 다른 친구들과 함께 웃음을 이어갔습니다. 학교 길에 수경이가 몰래 제 주머니에 넣어준 작은 손수건을 꼭 쥐었지만 그날의 웃음소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아팠던 순간은 졸업을 얼마 앞둔 국민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정수기가 이제 다 커서 처녀티가 나니 슬슬 딴 데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집에서도 이제 아줌마 일 못 시키겠다. 주인집 어른의 그 한마디에 엄마와 저는 그날로 보따리를 싸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고장난 양은 도시락, 낡은 빗, 쓰다만 비누 조각, 그리고 입던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왜 우리가 가야 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내가 수경이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씨도 이제 곧 어엿한 처녀가 될 텐데. 같은 또래 식모딸이 집에 있으면 보기에 좋지 않다고들 하시는구나. 마지막으로 본 수경이의 얼굴은 창문 너머였습니다. 얼핏 눈이 마주쳤지만 수경이는 매정하게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큰 기와집을 떠났습니다. 2번 다시는 저 대문 안으로 발걸음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면서요. 다락방을 나오면서 제 고무신 한 짝을 일부러 그곳에 놓고 왔습니다. 거지꼴로 쫓겨나 달동네로 향하던 그날,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반쪽만 남은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고무신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기나긴 해상이 오늘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이제는 그때의 깊은 상처를 정면으로 들여다볼 용기가 조금은 생긴 것 같으니까요. 옛날 그 낡고 초라했던 고무신처럼 힘들었던 시절을 뒤로하고 오늘 수경이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때의 힘없는 식모의 딸이 아니니까요. 수경이를 만나러 가기 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 숲 너머로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수많은 빌딩 중 하나에는 바로 제 이름을 건 회사가 있었어요. 김정숙 도시락 체인. 전 세계 1005점 돌파 시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던 걸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문득 그 힘겨웠던 시절까지 떠올랐습니다. 1988년 초여름이었습니다. 여보, 방금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남편이 막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며칠 전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던 남편의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대? 다시 오래요. 결과 상담을 좀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폐암 말기였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게 남겨진 건 이제 겨우 5살 된 어린 딸아이와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뿐이었죠. 장례를 치른 날 밤, 뜬 눈으로 캥하니 새벽을 맞았습니다. 남편의 텅 빈 밥그릇을 정리하며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그 자리에 따라 이의 작은 책가방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슬픔을 억지로 삼키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남은 돈이라고는 고작 석 달치 생활비뿐. 그 이후의 삶을 계획할 시간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가계부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방문가의 딸아이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장례식 원피스를 아직 갈아입지 못한 모습이 어린 나이인데도 어쩐지 어른처럼 보였어요. 선아야, 깼니? 엄마는 그냥 내일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 아빠 없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엄마, 붉어진 눈으로 묻는 딸아이의 작은 손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황급히 덮고 딸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선아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어떻게든 할게.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학력도, 특별한 기술도, 가진 돈도 없는 30 초반의 젊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길거리 전단지 돌리기 정도가 전부였어요. 아줌마, 아이 딸린 사람은 좀 곤란한데. 애, 아프면 누가 일해요? 안 돼요. 안 돼. 취직은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구석의 허름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임대문이라고 쓰인 종이 한 장을 보았습니다. 대여섯 평 남짓한 아주 좁은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건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엄마가 어깨너머로 가르쳐 주셨던 김밥 마는 기술. 식모살이하며 부잣집 손님들 접대용 김밥을 수백 번도 더 말았던 그 솜씨였죠. 은행에 남아있던 푼돈을 몽땅 털고 친척들에게 겨우겨우 돈을 빌리고 심지어는 사채까지 써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정숙이네 김밥이라는 소박한 이름으로요. 첫날 장사는 정말이지 참담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쌀을 씻고 단무지를 채 썰고 계란지단을 부치고 김을 굽고 시금치를 데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르트도록 열심히 만든 김밥 100줄. 그런데 그날 팔린 김밥은 고작 30줄 뿐이었습니다. 마감 시간 다 됐어요. 싸게 가져가세요. 절반 가격에 드립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들은 척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어요. 팔리지 않고 남은 70줄의 김밥을 망연자실 바라보며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어땠어요?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묻는 딸아이에게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힘들었네. 하지만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그날 밤 남은 김밥을 도시락통에 정성껏 담아 근처 보육원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정숙이네 도시락이 펼칠 나눔 활동에 아주 작은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죠.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매일 새벽 쌀 한 톨 한 톨 정성껏 씻고 적당히 물에 불려 밥맛을 최대한 살리는 정성. 까다롭게 고르고 고른 진짜 참기름의 고소한 향. 너무 질지도 되지도 않게 딱 알맞게 익힌 밥의 촉촉함. 아주머니, 여기 김밥 진짜 맛있네요. 내일 또 와야겠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드디어 첫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그 손님이 여기저기 입소문을 내주셨는지 그 후로는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어머! 정숙 씨 이 맛있는 김밥을 도시락으로도 팔면 안 될까요? 우리 애들 학교 소풍 갈 때 좀 싸주고 싶어서요. 한 주부 손님의 그 한마디가 제게 큰 힌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곧바로 도시락 포장 판매를 시작했어요. 바쁜 직장인들의 점심 도시락, 학교나 유치원의 단체 주문, 근처 회사의 회의용 도시락까지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저희 가게는 늘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어요. 엄마 저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 했어요. 감사하게도 딸 선아는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3년 뒤 정숙이네 김밥은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5평짜리 작은 가게는 15평으로 넓어졌고 직원도 3명이나 두게 되었어요. 우리 딸만큼은 절대로 나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이 한 문장이 제 모든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김밥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자 저는 더 큰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여성 창업 교실에 다니며 경영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강사님들이 하는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라도 하려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단계씩 꾸준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 딸에게 가난 대신 꿈을 물려주고 싶어서요. 그곳에서 만난 멘토 이사장님은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가능성을 발견해 주셨습니다. 정숙 씨, 당신의 김밥에는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요. 식모의 딸에서 시작해 당당한 사장이 된 당신의 그 이야기에 사람들은 분명 응원을 보낼 겁니다. 그분의 조언대로 식모의 딸, 정직한 맛을 짓다라는 저희 가게만의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었고 맛과 정성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는 언제나 최고급만을 고집했고 김밥을 싸는 방법 하나하나까지 모두 표준화해서 맛의 일관성을 유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추천을 받고 왔다는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프랜차이즈 사업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덜컥겁부터 났습니다. 남의 손에 제 가게 이름을, 제 분신 같은 김밥을 맡긴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이제 고등학생, 곧 다가올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더 큰 도약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사장님, 맛은? 맛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재료 선정부터 조리법까지 모든 매장이 똑같이 정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저의 뚝심과 철학이 있었기에 투자자들도 저를 존중하며 따라주었습니다. 유통업계 전문가이신 박 대표님은 식자재 공급망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셨고 금융권에서 오신 정 이사님은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셨죠. 그렇게 정숙이네 도시락 1호점이 문을 열었고 불과 3개월 만에 매출이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듬해에는 3호점, 5호점, 그리고 10호점까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그토록 원하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숙이네 도시락 50호점 오픈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딸이 회사에 합류하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정성과 딸의 빛나는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들이 함께 있었기에 정숙이네 도시락은 처음 가게를 연 지 5년 만에 50호점, 15년 만에 500호점, 그리고 마침내 30년 만에 0호점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나요? 우리 딸, 이렇게 잘 컸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처음 김밥을 말던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차가운 물에 쌀을 씻던 그 손길, 김밥 마는 소리, 가게 첫 월세를 내던 날의 그 설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경이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값비싼 명품 정장,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 화려한 보석 반지, 그리고 붉게 물들인 입술까지. 그래, 이제 나는 정말로 식모의 딸이 아니야. 거울 속 제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옛날 어두컴컴한 다락방에서 남몰래 눈물 짓던 어린 소녀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어쩌면 수경이도 그럴지 모릅니다. 한때는 눈부시게 화려했던 부잣집 딸에서 이제는 남루한 거지꼴이 되었다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예쁜 인형을 가지고 놀던 순수한 소녀가 남아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진실을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선아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줄게. 반드시. 수경이가 살고 있다는 주소는 강남의 화려한 번화가와는 한참이나 떨어진 구로동의 어느 허름한 달동네 골목길이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낡은 원룸 건물, 녹슨 철제 계단을 삐걱거리며 올라가 3층 가장 끝방 앞에 섰습니다.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 옆에는 이수경이라고 쓰인 작은 종이 쪽지가 낡은 테이프로 아무렇게나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노크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수경아, 나야. 문이 아주 살짝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좁은 틈으로 보이는 얼굴은 제가 50년 전에 알던 그 예쁘고 발랄했던 수경이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글자글한 주름이 펜볼, 힘없이 처진 눈꺼풀, 그리고 얼굴 곳곳에 거뭇거뭇하게 번진 검버섯까지. 어서 들어와. 겨우 한 사람이 몸 하나 누일 수 있을까 싶은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낮고 해진 장롱, 빛바랜 이불 한 채,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몇 가지 시든 채소들, 벽지는 온통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 한쪽에서는 물이 새는지 커다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앉아? 수경이가 먼지 쌓인 낡은 방석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참지 못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 딸 결혼식에 온 거야? 그리고 그 쪽지는 또 뭐고? 수경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윽고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지냈니? 정수가 오랜만에 듣는 어린 시절의 제 이름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떨려왔습니다. 보다시피 난 이제 어엿한 CEO가 됐어? 수경이는 희미하게 웃는 듯 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흐릿했습니다. 알아.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가끔 나오는 거 봤어. 널 찾는 건 아주 쉬웠지. 그제야 저는 눈치챘습니다. 수경이는 처음부터 저를 알아보고 일부러 제 딸의 결혼식장에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수경이는 말없이 낡은 서랍에서 빛바랜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화려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수경이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어린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그놈의 IMF가 우리 집을 하루아침에 삼켜버렸어. 그때의 이야기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도 알다시피 큰 건설회사 사장이셨잖아. 그런데 IMF 때 회사가 그만 부도가 나버린 거야.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지. 급한 대로 남편 사업으로 겨우겨우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결국 망해버렸어.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서 나중에는 우리 집 가구까지 딱지를 붙여서 다 가져가 버리더라. 수경이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수경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그 옆에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서 있는 남자. 우리 딸? 은주야. 사진 속 남자를 보자마자 제 심장이 정말이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제 딸의 신랑 박석주 그놈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수경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3년 전 일이야. 우리 은주가 저 사람을 만나서 곧 결혼할 거라고 했었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런데 결혼식을 불과 2달 앞두고 은주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다 빼가더니 그대로 잠적해버렸어. 수경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개자식. 처음부터 돈만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던 거야. 결혼을 미끼로 순진한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놈이었지. 수경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일로 우리 은주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 밤낮으로 술만 마시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경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들썩이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이 비극적인 슬픔 앞에서는 무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놈은 감쪽같이 사라졌어.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결국 잡히지 않았지. 그런데 정말 우연히 한 달 전쯤 지하철역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거야. 혹시나 해서 몰래 뒤를 밟아봤더니 수경이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남자와 제 딸 선아가 다정하게 찍힌 약혼식 사진이었어요. 네 딸하고 내 딸하고 결혼한다는 걸 알게 됐어. 심장이 정말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 눈앞이 캄캄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 만약에 네 딸마저 우리 은주처럼 된다면. 수경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내 딸 결혼식장에 찾아갔던 거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놈 멱살이라도 잡고 소리라도 지르려고 했었지. 내가 다 망쳐버릴 작정이었어. 하지만 수경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널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 50년 전 우리 집 부엌 구석에서 말없이 설거지만 하던 그 작고 초라했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번듯한 세계적인 CEO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직접 내 눈으로 보니 차마 그 결혼식장에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 수경이의 한때 꼿꼿했던 어깨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졌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철이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걸 깨달아 버린 거야. 저는 말없이 다가가 수경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한때 비단결처럼 고왔던 그 손은 이제 제 손보다도 훨씬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대신 그 쪽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수경이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놈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들이야. 사기 전과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우리 딸 은주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예전에 경찰에 제출했던 서류들 사본이야.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수경이는 방 안쪽에 아무렇게나 걸려있는 날꽃색이 바랜 작은 유니폼 가운을 가리켰습니다. 사실 딸 따라서 저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들었지만 그래도 그 못된 놈 꼭 잡아서 우리 딸 원혼이라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지금껏 버티고 있어. 나는 지금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면서 살고 있어. 하루에 4-4군데 집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 월세나 내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한때 그 예쁜 손으로 피아노를 치던 그 고운 손이 이제는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니. 수경아.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경이는 흐려진 눈가를 슬쩍 닦아내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나니 내가 너한테 인형도 안 빌려주고 넌 우리랑 급이 다르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세상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지, 식모딸이 이렇게 잘 나가는 CEO가 되고 그 잘 나가던 부잣집 딸이 이렇게 파출부 신세가 되다니 말이야. 수경이의 그 슬픈 웃음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미안했다. 정수가 어린 시절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정말 미안했어.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내가 고맙지.
수경아, 이렇게 우리 딸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마치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만났던 그 두 어린 소녀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수경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수가 제발 내 딸만큼은 꼭 좀 구해줘. 우리 은주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가게 하지는 말아줘. 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사기 결혼 전과 오범, 수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피해액, 그리고 여러 여성들의 피 맺힌 진술들까지.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저 김정숙입니다.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요. 혹시 지금 바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아야, 신혼여행은 즐겁니? 엄마가 우리 딸 너무 보고 싶구나. 돌아오면 다른 데 들르지 말고 꼭 엄마 집으로 먼저 와줄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단다.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내 딸을 구할 시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 부부가 제 집에 오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갖가지 맛있는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긴장감에 손이 자꾸만 떨려서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먼저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거실 탁자 위에는 수경이가 전해준 증거 서류들과 박 변호사가 깔끔하게 정리한 법률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경찰에 제출할 고소장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요. 딩동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 선아와 사위 박석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딸이 제품으로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딸아이의 따스한 체온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 뒤로 사위가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신혼여행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니 수경이의 죽은 딸 은주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어서들 들어오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내내 딸아이는 신혼여행지에서의 즐거웠던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서의 로맨틱했던 추억, 너무나 맛있었던 현지 음식들, 그리고 함께 구경했던 예쁜 예물 이야기까지. 그 얼굴에는 행복감이 넘쳐 흘렀어요. 엄마,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안색도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아야, 일단 식사부터 마저 하고 이야기하자꾸나. 엄마가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단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딸과 사위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고 저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선아야,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잘 들어줄 수 있겠니? 딸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떤 여자분이 엄마를 찾아왔었어. 그 순간 사위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엄마에게 이걸 주고 가셨단다. 수경이가 제게 주었던 그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눈에 띄게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박석주 씨, 당신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미 알고 있겠죠.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화장실이 좀 급해서 앉으세요.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였어요. 선아야, 어서 열어보렴. 딸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그 안에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가장 첫 장부터 사위 박석주의 화려한 사기 전과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은 다른 피해 여성들의 절절한 진술서, 은행 거래 기록, 그리고 공소장 사본까지.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위의 얼굴색이 이제는 창백하다 못해 거의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건 전부 다 오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경이의 딸, 이은주의 영정사진과 사망증명서였습니다. 이 여자는 박석주 씨? 당신이 3년 전에 결혼하겠다고 속였던 여자야. 돈을 전부 다 가로채고 잠적했지. 결국 이 여자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딸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모두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손이 너무나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결혼식에 찾아왔던 그 여자분이 바로 이 여자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방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잔인하게 들려왔어요. 박석주 씨, 이제라도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사위는 마지막 발버둥이라도 치려는 듯 안간힘을 썼습니다. 선아야, 이건 다 날조된 거야. 누군가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라고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거짓말 그만해.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이미 경찰서에 가서 다 확인해 봤어. 이 모든 자료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진짜라고 하더군. 너는 지금까지 무려 5명의 무고한 여성들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했어. 그리고 그중 한 명은 결국 너 때문에 목숨까지 끊었고 사위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딸이었어.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나 많은데. 왜?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두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글쎄요. 생각보다 쉽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더 재미있었다고나 할까요? 사위의 그 차갑고 냉정한 대답에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 한 점의 양심의 가책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유명한 정숙인의 도시락 CEO의 외동딸이라니. 이야, 이건 뭐 그야말로 월척을 낚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완벽했는데 말이죠. 그가 마치 아쉽다는 듯 혀를 찢찢 찼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했는데, 회사 지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정숙인의 도시락 지분 정도만 손에 넣으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될 것 같아서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아, 진짜 이제 와서 다 들켜버렸네. 정말 아깝다. 아까워. 거의 다 된 줄 알았는데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 마음은 대체 뭐였어요? 딸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냥감. 그 정도로 해두죠. 사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개자식. 딸이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사위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물이 사위의 얼굴과 고급 셔츠를 흠뻑 적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딸은 거의 이성을 잃은 듯 오열하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화분, 푹신한 쿠션, 심지어 얼마 전에 찍은 결혼식 사진 액자까지. 야야, 진정에 그냥 비즈니스였다고. 비즈니스 다 돈 때문이었다고. 이 순진한 여자야. 사위가 버럭 소리쳤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머리끝까지 치솟았던 분노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힘들게 쌓아온 저의 모든 인생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너 같은 놈은 상상도 못할 거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조용해졌어요. 식모의 딸에서 시작해서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야채 다듬다 손가락이 다 터져나가던 그날들. 밤새도록 김밥 마느라 뜬 눈으로 지새우던 그 수많은 시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내 딸 도시락부터 챙기던 그 모든 고통스러운 세월들. 딸이 울음을 그치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모진 세월을 내가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내 딸 하나 때문이었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가장 크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내 딸의 인생을 고작 너 같은 버러지, 같은 놈의 장난감으로 생각한 널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사위는 갑자기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표정이 더욱더 역겹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비즈니스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보는 게 바로 그 순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합의는 법정에서 하시지.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밖에서 경찰들의 출동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미리 수경이가 준 자료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약속한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어주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석주 씨 되십니까? 현재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눈으로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경찰관 한 명이 들고 있던 증거 서류들을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순순히 협조해 주시죠. 사위의 얼굴이 이제는 하얗다 못해 거의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까의 그 뻔뻔하고 능글맞던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했음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그의 구차한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냉정하게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고 차가운 쇠붙이 소리가 방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위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뒤를 돌아보며 딸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선아야, 나는 정말로 널. 입 닥쳐요. 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힘겹게 서 있던 그녀의 얼굴에서 더 이상 아까와 같은 슬픔이나 절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치 강철과도 같은 차갑고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당신은 이제 2번 다시 내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사위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이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경찰과 사위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깊은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만 같았어요. 딸이 제 앞에 다가와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다 아셨어요? 그 사람의 정체를 엄마 친구가 알려줬단다. 엄마 친구요? 응. 아주 오래전. 국민학교 때 같이 다니던 친구야. 오래전에 헤어졌다가 정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지.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든 걸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은 나중에 얼마든지 있을 거야. 지금은 그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주르륵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흐흐,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요. 엉엉. 딸은 어린 시절 악몽이라도 꾼 아이처럼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선아야, 이제 엄마가 여기 있잖니? 흐느끼는 딸을 힘껏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식모의 딸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무시당했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딸은 설령 똑같이 아픈 상처를 입었을지언정 결코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저처럼 꿋꿋하게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선아가 얼마나 강하고 현명한 아이인지 이 엄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
이건 끝이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인 거지. 딸이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온통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엄마, 그럼 우리 모녀는 언제나 시련 앞에서 더 강해졌잖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날 밤, 딸은 오랜만에 저의 방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무서운 악몽을 꾸고 제 방으로 달려와 함께 잠들던 그날처럼요. 저는 딸의 옆에 가만히 누워 새근새근 잠든 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잠결에 딸아이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후회도, 분노도 아닌 오직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순수하고 깊은 사랑. 바로 모성애였습니다. 다음 날, 박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도 지체 없이 바로 시작했고요. 모든 법적 절차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석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정식으로 발부되었습니다. 그를 고소하는 추가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달 뒤, 법원으로부터 드디어 결혼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딸은 그 모든 힘든 과정 동안 단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하지만 아주 조금씩 서서히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집 앞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친구분, 그 수경 이모님 말이에요. 다시 만나보셨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어쩐지 그럴 용기가 잘 안 나더라. 한번 만나보세요. 엄마, 그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도 꼭 전해야죠.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제 정말로 수경이를 다시 만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구나. 딸이 제 손을 가만히 그리고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엄마 딸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요즘 들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하고 뭉클한 감정이 잔잔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옛날 수경이가 저를 식모의 딸이라고 놀려댔던 그 쓰라린 아픔도 어머니와 함께 그 큰 집에서 쫓겨나야 했던 그 억울한 서러움도 이 순간만큼은 모두 봄눈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빛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선물을 준비해 볼까? 선물이요, 누구한테요? 수경이. 아니, 내 소중한 친구에게 줄 선물 말이다. 결혼 사기 사건이 그렇게 일단락되고 나서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은 마음의 상처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다시 회사로 복귀했고, 사위. 아니, 그 파렴치한 사기꾼은 결국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저와 딸은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그런데 우리 도시락 체인 1001호점 오픈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잖아요. 저희 도시락 체인이 1000호점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여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은 1001호점을 내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벌어진 일들로 인해 잠시 미뤄두었던 상태였죠. 글쎄다. 요즘에야 겨우 그 생각을 할 여유가 조금 생겼네? 어떤 콘셉트로 하면 좋을지 아직도 고민 중이야. 이제 슬슬 다시 시작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뭔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은 매장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던 딸이 문득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수경이 모님께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전에 딸과 나눴던 대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딸과 함께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수경이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때 딸이 제게 그랬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엄마, 그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도 꼭 전해야죠. 라고 했던 딸의 그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일을 서둘러 마치고 수경이가 살던 구로동의 그 허름한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수경이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 방에 사시던 이수경 씨?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옆방에 사는 듯한 한 노인분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아, 그 파출부 일하던 아주머니 말하는 거요. 얼마 전에 병원에 실려갔다고 들었수다. 길에서 그만 쓰러졌다고 하던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혹시 아세요? 구로 성심병원이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곧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수경이를 찾았지만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512호실.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수경이가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창백하다 못해 거의 핏기가 없는 얼굴. 전보다 훨씬 더 깊어진 주름. 그리고 팔에는 링거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약해 보였어요. 수경아. 수경이의 눈꺼풀이 아주 서서히 떠졌습니다. 저를 보자 깜짝 놀란 듯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마저도 힘에 부치는지 다시 스르르 누워버렸습니다. 정숙이, 네가 어떻게 여길? 침대 옆 의자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수경이의 차갑고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대체 수경이는 힘없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과로래. 청소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다고 하더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영양실조에 빈혈까지 겹쳤다고. 당분간은 일도 못하게 됐어.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미안해. 진작에 찾아왔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수경아. 수경이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네. 내 딸은 괜찮은 거지. 응. 정말 고마워. 수경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딸이 어떻게 됐을지? 차마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수경이의 눈에도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내 딸은 결국 구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내 딸이라도 구했으니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퇴원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수경이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파출부 일이라도 알아봐야지. 뭐? 당장 병원비도 내야 하고 밀린 월세도 있고 아직 갚아야 할 빚도 좀 남았고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게 설계 도면이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 회사 1001호점 설계도야? 수경이는 잔뜩 의아한 표정으로 그 도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1001호점. 아니,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저는 깊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가게, 네가 한번 운영해봤으면 해서 수경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수가 말도 안 돼. 우리 회사 1001호점 말이야. 네가 직접 맡아서 운영해줬으면 좋겠어? 위치는 우리가 예전에 같이 다녔던 그 국민학교 근처로 이미 잡아놨어. 거기가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거든. 수경이의 눈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확신의 참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아담한 아파트도 이미 하나 계약해뒀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구로동 원룸은 가게랑 너무 멀잖아. 매장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가까운 데로 옮기는 게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서 매장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 오늘부터 그곳이 바로 내 집이 될 거야. 한때는 그 누구보다 화려한 대저택에 살았던 친구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심으로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수경이는 손에 들고 있던 도면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농담하지 마. 정수가 난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가 맨 처음 아무것도 없이 김밥집 시작했을 때처럼 말이야. 그리고 이 가게는 내 이름으로 차릴 거야. 수경이네 도시락으로. 수경이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한테
제 목소리도 어느새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내가 너한테 그랬었지? 넌 우리랑 급이 달라서 같이 못 논다고. 그땐 정말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의 우리는 그냥 똑같은 두 명의 엄마일 뿐이야. 사랑하는 딸을 가진 똑같은 두 여자라고. 수경이의 어깨가 가늘게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우리 딸을 구해줬잖아. 이건 내 진심 어린 마음이야. 억지로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야. 내가 정말로 원해서 하는 제안이라고. 수경이는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함께 울고 있었어요. 59년이라는 그 아득하고 긴 세월이 뜨거운 눈물 속에 모두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수가 정말 고맙다. 수경이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후 수경이는 건강을 되찾고 무사히 퇴원했고 곧바로 저희 회사에서 특별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마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도시락 조리법, 그리고 매장 관리 방법까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놀랍게도 수경이는 아주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을 익혀나갔습니다. 이야, 역시 예전에 잘 살던 부잣집 딸이라 그런지 손재주가 남다르네. 제가 짐짓 농담을 건네자 수경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식모딸이 훨씬 더 손재주가 좋은 법인데. 두 사람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고 드디어 수경이네 도시락 1001호점 오픈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가게 앞은 축하 화환들과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저희 회사 임직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제 딸 선아까지 모두 와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을 바로 앞두고 저와 수경이는 가게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아, 떨린다. 정수가 수경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손에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떨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네. 수경이는 깨끗한 앞치마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어린 시절 그토록 해맑았던 수경이의 환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게 이름, 내가 직접 썼어.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수경이네 도시락 정수기네 도시락 1001호점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끝내 부서지지 않은 우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경이의 눈이 다시 한번 촉촉하게 붉어졌습니다. 국민학교 때 기억나? 운동장에서 내가 네 도시락 뚜껑 멋대로 열어서 막 훔쳐먹었잖아. 기억나지? 그럼 그때 내가 너한테 귤 반쪽 몰래 도시락 안에 넣어줬었잖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도시락을 만드는구나. 우리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에서는 테이프 커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나가볼까?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나서는 바로 그 순간 딸 선아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저와 수경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와락 안았습니다. 엄마, 수경 이모 정말 축하드려요. 수경이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부터 수경이 너를 이모라고 부르고 난 당연히 좋다고 했지. 수경이의 눈에서 기쁨과 감격이 뒤섞인 행복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이 성황리에 끝나고 드디어 첫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저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서서 수경이가 능숙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신 일 같아요. 딸이 제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구나. 딸이 제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고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이셨네요. 저는 가만히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런가? 난 그저 내가 예전에 받았던 작은 도움과 따뜻한 마음들을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분주했던 첫날 영업을 모두 마친 후였습니다. 수경이와 저는 가게 앞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시원한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야, 첫날부터 완전 대박이었어. 정수가 준비한 도시락이 오늘 하나도 안 남고 다 팔렸다니까 수경이의 얼굴이 기분 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넘치는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내가 장담한다니까? 소주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내가 너한테 했던 못된 말들. 정말 미안했다. 정수가, 수경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이, 다 지나간 일을 뭘 그래? 아니야. 꼭 한 번은 제대로 말하고 싶었어.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고 철이 없었는지. 사람의 진짜 가치가 그 사람이 태어난 집안이나 부모님의 직업 같은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겨우 알 것 같. 넌 그때 식모의 딸이 아니라 그냥 김정숙이었어. 내 소중한 친구. 김정숙.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져 왔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수경아. 사실 나도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네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너희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다시는 너한테 연락하지 않았잖아. 어쩌면 그때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네 손을 잡았더라면 우리 둘 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외롭게 살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수경이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린 참 바보였구나. 그렇지. 그래. 반세기나 늦어버린 우정이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정말 다행이야. 수경이가 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추웠던 그 시간에 네가 이렇게 다시 나타나줘서 정말 고맙다. 어느새 별이 하나둘씩 뜨기 시작한 밤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매일 이렇게 얼굴 볼 수 있겠네? 가끔 이렇게 퇴근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말이야. 두 사람은 마치 어린 소녀들처럼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식모살이하며 저 하나만을 위해 헌신하셨던 우리 어머니. 만약 어머니께서 지금 이 모습을 보신다면 과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엄마, 저 이제 정말로 행복해요. 소중한 내 딸도 지켰고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소중한 친구도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마음속으로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린 수경인의 도시락 1001호점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인생,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새로운 우정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던 두 어린 소녀가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다시 서로의 손을 잡게 된 이야기. 끝내 부서지지 않은 두 여인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울림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